정부가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후폭풍이 아직 가시지 않은 모습인데요. 정치권 소식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2025학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좀 많이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 모두 간만에 한 목소리로 찬성을 했습니다. 먼저 입장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이 의사 부족,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대단히 호의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의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의사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 의사분들의 어떤 그 수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그러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 특히 야당까지도 지금 2006년부터 동결되어 왔던 의대 정원 확대에 입장이 같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좀 선결 과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OECD의 모든 국가들은 의사 정원을 확대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 이후에 18년째 3,058명 의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 동결하는 추세로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사 수가 줄게 되면은 우리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의료라든지 또는 공공 의료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격차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 수가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근데 의사 수만 그냥 단순하게 늘리는 것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지역 간의 그 의료 행위의 격차라든지 공공이나 필수 의료 그 인력을 그곳에 의사 수를 증원해 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의사 수만 증원하게 되면 인기 있는 수도권에 미용이나 성형하는 그런 의사만 또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그 의료 인력의 증가의 방향은 그러니까 이제 공공 의대를 설립하고 지역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사제와 연계된 의사 수의 증대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전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좀 추진을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협회들의 반발이 좀 심했는데 지금도 의사협회 반발은 있는 상황인데 그럼 과연 어떻게 이걸 좀 설득할 것이냐? 네.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말은 크게 하지 않지만 확대는 하고 싶어하는 모습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확대해야 된다는 이제 목소리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의사협회 목소리도 경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의사협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의사 숫자 절대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별 배치의 문제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만 결국 보면은 의사 숫자의 절대적 그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어떤 수가의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사분들이 개업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닥칠 어떤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협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의료 사고에 대한 대응, 일방적으로 의료인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정부가 또 여당이 열어놓고 협의할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된다면 의사협회에 대해서도 대단히 그래도 그 반발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예, 앞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를 만약 같이 들여온다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필수나 지역, 공공의료 영역의 기반이 더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라는 그 원인을 진단을 했기 때문에 몇 명을 증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사수를 늘린다는 전제에서 의료계의 입장도 저희가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전문가의 입장이라든지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의협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을 배제시킬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오히려 그분들의 그 얘기들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 제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정수를 늘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역 간의 그 의료 격차뿐만 아니라
의료에 대한 이용량이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의사의 정수는 좀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양측 모두 이제 의협과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의사협회 역시도 이제 여기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 결말을 도출해내면 참 좋겠지만 만약 그러지 않아서 강경한 입장을 내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할 경우 즉 그렇게까지는 가면 안 되겠지만 파업의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부분은 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이 의료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말 파업이 만약에 일어난다. 그랬을 때 위급한 환자분들의 처치가 안 되고 그럼으로써 굉장히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정도에 있었던 예를 들어 의약분업 사태에서만 봐도 그 폐해를 상당히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제 기억에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정부 여당이 잘 준비해서 의협과 잘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그 과정이 절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파업.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대단히 좀 숙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조기용 복지부 장관께서 이제 그 국감에서 나와가지고 의료 있는 정수를 늘리겠다라고 했고 그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다라고 하고 시행 시기도 2025년 입시부터 반영하겠다라고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하면서 이것을 그 의료 인력을 증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필요한 우리 공공의료라든지 필수의료라든지 지역의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지근하게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의료계에서 파업을 하고 또 이거 의원 정수를 왜 의사 수를 왜 늘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반대하는 명분을 또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공감대 속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데 그 대화를 위해서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 명분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측면에서의 그 명분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라면 국민의 지지도 더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의료계에서도 좀 수용 가능한 그 범위들이 좀 도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를 좀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권 소식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 2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7명의 당직자들이 임명이 됐지요. 하지만 폭풍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뒤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사무총장까지 영남권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당내에서 어떻습니까? 네, 그 질문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오늘 여러 보수 언론의 사설에도 지적을 했는데 영남권 세 분이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맡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당대표와 원내대표 두 분은 선출직입니다. 그 선출직에 대해서까지 출신 지역 문제의 영역에 넣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딱 한 분, 이번에 임명되신 여러 당직자 중에 사무총장 한 분만 경북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TK 출신이에요. 네. 나머지 뭐 여의도 연구원장, 수석 대변인, 정책위 의장 모든 분들이 다 수도권 또 비영남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런 지적은 조금 형식적인 논리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제가 해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대당의 인선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네. 그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역 안배에서 노력했지만 적합한 인물을 못 찾았다.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친윤 인사가 있었다면 수도권에 그 사람을 했을 것이다. 이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궐선거의 패배는 네. 정말 민심이 완전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 등을 돌린 것이 확인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이 유사한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21년도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저희 민주당이 크게 패했죠. 그 이후에 총리까지 사퇴를 했고요. 네. 정무수석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정부 사과문도 좀 발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 민심을 잡는 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인가요? 2011년도에 그때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였죠. 그때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한테 이제 나경원 후보가 패배한 이후에 거기도 홍준표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박근혜 비대위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 천막당사 치면서 총선 이기고 대선까지 이기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만큼 그 민심은 대단히 무서운 것인데 이번에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그 민심은 정말로
뭐 2030뿐만 아니라 중도의 중사층까지 등을 돌렸거든요. 그 20개 동 모두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가장 국민의힘에서 가장 그 유리한 지역이 마곡 지역에서도 16% 차이로 저희가 이겼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인선은 이제 가능하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은 이제 이거를 좀 종합해 보면 어떤 것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그 임명직 당직자를 교체하는 선에서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당을 수습해라 이렇게 한 윤심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고 결국은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결국은 윤심 공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직을 인선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지점에서 지금 좀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 그 정부에서 국정 기조를 어떻게 바꾸고 김기현 이제 2기 체제에서 바뀐 당직자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그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대통령실의 출장소가 아니라 쓴소리들 할 수 있는 그런 여당의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국민의 심판은 국민의 판단들은 또 달려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의 그 나타난 그런 뭐 그 보수 언론이라든지 여당 내에서의 그 비판적인 목소리까지 세게 나오는 걸 봐서는 현재까지는 미흡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론의 기회인데 즉 민심 못 잡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기 지도부가 어떻게 잡겠습니까? 아주 가열찬 비판을 해주셨어요. 저희 당 사정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6개월 앞두고 있는 총선이 있는데 왜 비대위 안 나오냐 이 얘기인데요. 6개월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김기현 대표 체제, 정상적인 대표 체제를 출범한 지 7개월밖에 안 됐고요. 여당이었지만 저희가 그동안은 이준석 대표 퇴진 이후에 비대위 체제를 2번이나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당으로서 당대표를 선출한 게 지난 2016년 이정현 대표 체제 이후 7년 만이었어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대표 체제를 또 당원 100% 투표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표 체제를 이 선거 한 번으로 무너뜨리고 비대위가 또 들어와야 한다는 상황은 총선 준비에 있어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비대위는 비대위입니다. 그죠? 약합니다. 그리고 그 비대위가 들어왔을 때 6개월 안에 그 비대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총선을 준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박근혜 비대위 얘기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할 때는 정치적 위상이 엄청났었죠. 지금 당내에 그런 사람도 없고 김기현 비대위가 이제 2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김기현 2기라기보다는 김기현 비대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6개월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는 비대위에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2기 체제도 저는 잘하면은 그 국민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한 인선 이 자체가 결국 가장 큰 문제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현재 이런 김기현 2기 체제의 인선으로 봤을 때는 우려스러운 지점이 대단히 많다라는 지적들을 저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과 여당 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신당은 늘 열려있는 선택지다. 12월 달쯤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제가 유승민 전 의원의 그 의도를 제가 모르겠어서 지금까지 쭉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당원이심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탈당, 신당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이제 12월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치의 계절을 앞두고 유승민 전 의원이 아마 저희 당과 같이 하실 생각이 별로 없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건 일반적인 해석인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저희 당 당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결례라고 생각하고 당내에 남아서 저희 당이 건강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면 더 국민들께도 지지를 받는 정치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 전 대변인에게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계와 비명계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느 순간에는 혹시나
또 갈라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 이제 12월 달 총선을 앞둔 얼마 안 있어서의 지점이 되겠죠. 아마 12월 달이 혹시나 그런 합종 연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총선과 관련된 이제 뭐 공천 이런 밑그림들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단계라서 새로 뭐 신당을 만들다든지 제3당 3지대에서 뭔가 모이려면 그 정도 선에서 시작을 해야지 총선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12월 얘기가 나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신당이나 이렇게 뭐 탈당해서 뭐 제3지대를 만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대표적인 그 중량감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인물들이 현재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이제 그 보궐선거에 승리한 이후에 그리고 또 이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당의 리더십 확고하게도 섰기 때문에 오히려 친명 비명 간의 그런 갈등이라든지 뭐 비명 인사들에 대한 뭐 색출 뭐 이런 얘기들은 오히려 많이 이제 없어질 것이고 통합적인 그런 그 당 운영을 위해서 힘을 이제 쓸 것이고 또 그렇게 잘 저희 그 민주당에는 그런 그 갈등적인 요소보다는 통합적인 방향으로 갈 개연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 이제 아까 제가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12월 달에 또 신당이라든 탈당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은 본인이 그동안 정말 쓴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당을 위한 고언일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거 너무 이거 뭐 그냥 본인이 나중에 대선 나가기 위해서 거의 해당 행위성 발언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비판의 점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네. 결국은 12월 달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는 그 정도의 말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선거 지면서 좀 많이 힘듭니다. 네.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뭐 두 분이 이렇게 싸우신 게 하루 이틀이 아니어서 뭐 더 크게 다가오기보다는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어찌되었건 저희 당 안에서 뭐 있었던 일로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2018년도 재보궐선거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공천 문제를 가지고 구원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뜬금없이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두 분이 뭐 어떤 분은 제명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굉장히 격한 말로 이렇게 반격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인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공론회장으로 이걸 끌고 오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특히 이제 재판 출석 횟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당 아직 뭐 건강 회복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무도 보기 힘든데 재판도 함께 해야 되는 이 사안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됩니까? 뭐 사실 재판 리스크라고 이제 또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데 네. 이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 관련돼서는 사실 윤석열 검찰에서 그렇게 만든 거죠. 대대적인 뭐 표적 수사를 해서 이제 답정려 이제 수사하고 기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 횟수가 이제 늘어난 것인데 이제는 대북 송금권을 빼면은 전부 다 이제 법원으로 다 기소 단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법원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요. 법정에서 하나둘씩 지금 사실 뭐 저기 대북 송금권과 백현동권은 소명 자체도 안 돼서 기각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명백한 물증이나 증거를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 재판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이제 그 검찰의 리스크가 더 부각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뭐 성남시장이나 도지사 시절에도 일주일에 4번씩 3번씩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공약 이행률 95%의 대선 후보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을 당대표는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당대표 하면서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 가지 이제 더 붙일 것은 뭐냐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한 이후로 계속해서 표적 수사뿐만 아니라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12월 달이 되면 이제 특검법안 2개, 쌍특검이라고 하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건하고 50억 클럽. 그 50억 클럽 안에는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산 것까지 포함된 특검이거든요. 그 특검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하면 당연히 의결이 될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것을 받을 것인지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이제 관심거리인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장했던 그 편파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의 지점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검찰의 리스크가 더 부각될 것이다. 그렇지가 않아요. 검찰 리스크가 뭐가 있습니까? 검찰도 어차피 공무원이에요. 혐의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검사가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소를 안 한다.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결론은 법원의 시간이라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법원에서 조금이라도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올까? 저는 그 점이 걱정돼요. 이렇게 세게 나오시면. 방금 전에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윤 대통령 부친 집을 김만배 누나가 샀던 그 두 지점을 꼭 집어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제가 해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수십 번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었어요. 안 나왔단 말입니다. 안 나왔는데 아까 편파 얘기하셨으니까 편파적인 특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은 유감이고요.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샀다. 그 부분도 우연히 겹친 일이라는 것을 수십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어떤 혐의점이 발견되려면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비싸게 사줘야 돼요. 그래야 뭔가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1억 더 싸게 샀습니다. 1억을 더 깎아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의혹이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했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 특검을 하겠다면은 결국 정치 공방으로 또 흐를 가능성이 커요. 국민들이 기대하는 진실, 그것과는 거리가 멀고 지금까지 지겹게 이어져 왔던 정치 공방만 이어지는 특검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이 원하는지에 대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를 가지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국민 여론을 좀 봐달라. 총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윤희석 선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라면 특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지 말고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 관련돼서 할 말들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하지는 않겠지만 서로의 주장이 지금 서로 상반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에 통해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는 게 가장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면 이제 법사위 얘기 좀 해볼게요. 김의겸 의원이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책임자인 검사의 위장 전입 얘기를 그리고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여야가 붙었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가 사실은 뭐 그 피감 기관에 대해서 업무와 인사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아마 제보를 받은 것 같고요. 그 제보받은 그 검사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이장전이니까 세금 체납했다는 의혹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사자가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는 그런 거 충분히 이제 제보가 들어오면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본질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죠. 검사도 하나하나의 헌법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그 의혹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면 될 일인데 거기에서 뭐 그 주민등록 등본을 어디서 구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야 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될 것이고 또 의혹이 만약에 있고 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또 공수처에 또 고발 대상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정감사의 본래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한 반론 듣겠습니다. 뭐 일반 검사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기소되지 않은 이 대표의 대급 송금 의혹에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분이냐. 그거잖아요. 이게 사건의 본질과 지금 이 본질과 맞냐는 얘기, 본질 얘기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이 없다면은 이렇게 김의겸 의원이 주민등록 등본까지 어떻게 얻어서 할 리가 있겠어요? 김의겸 의원의 발언은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 봐서 이게 진실인지 잘 모르는 상황 항상 틀리니까요. 그리고 이 맥락도 잘 봐야 됩니다. 김의겸 의원은 전혀 엉뚱한 곳을 찍고 있다. 이렇게 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소장 지명 가능성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내일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요. 지명 얘기가.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네.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의 인준이 부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끝나기 때문에 사부라고 할 수 있는 이 헌재의 운명에 대해서 또 시간이 왔는데요.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따로 누구를
찬거한다거나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아서 소장을 또다시 지명해야 되는 문제 아마 그거는 있을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관 자체가 연임이 가능합니다. 1년 후에 또 헌법재판관으로 연임이 돼서 또 소장으로 지명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후폭풍까지 생각을 한다면 네. 이번 헌법재판소장의 인준 과정에 있어서는 협조적으로 대응하시리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각에서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 출세의 순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배프 순서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뒤에 다시 또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반드시 그럼 그분을 또 임명해야 되냐? 1년 뒤에 다시 또 임명해야 되는데 결국은 찾아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 동기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도 김용빈 성관이 사무총장이라든지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도 대학 동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많은 그 장관급 인사들에 대해서 그 동기라든지 선후배 인사들로 많이 이제 임명을 해왔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김건희 김행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사퇴는 하셨지만 또 김건희 여사와의 또 친분설도 한참 또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비락이라고 역대 정부에서 보면은 인사 참사가 있을 때 그 국정 지지도, 대통령의 지지도가 가장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면은 회복할 수 없는 신뢰에 대해서 회복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반론. 네. 아니 헌법재판소장 얘기하는데 김행 전 장관 지명자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 동기들이 이제 그 정도 위치에 다 올라가 있어요. 동기라고 다 친합니까? 다 학교 다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법대 그 당시에 인원이 뭐 10명, 20명 정도는 모르겠는데 100명이 훨씬 넘어요. 이걸 가지고 뭐 베프라느니 친구면은 다 베프입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그런 정치 공세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정년 1년밖에 안 남은 분을 1년 뒤에 다시 또 다른 분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세요? 정년이 아니고 임기고요. 예, 임기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6년을 채우지 못해요. 또 임명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점을 다른 분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소식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